두 번째 주제는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9집이 롯데 이야기를 사실 제가 롯데를 저는 방송에서 저희 롯데 활용법은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그냥 쫑크용이거든요. 농담용. 네, 딱히 그렇게 뭐 순위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고 희망의 불빛도 뭐 거의 사라져가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뭐 깊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오늘 마침 또 김하진 기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럼 롯데 이야기를 한번 깊게 한번 나눠보자 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네. 그럴 것이 롯데 담당 기자 중에 최고참이라면서요. 그쵸. 이 맡은 기간이 제일 깁니다. 네. 몇 년 하신 거예요, 롯데를? 2011년부터 했었으니까. 15년 차. 그러네요. 만으로 네. 16, 이제 연차로 16년 차. 네. 아유, 청춘을 롯데랑. 그러게, 진짜. 제가 그래서 올해 초반에 좀 이 잔병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담당팀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나 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곁다리 질문부터 좀 해드리면 16년 동안 롯데 취재하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적 없었어요? 그만두고 싶었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딱히 뭐 다른 팀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가장 화났을 때 언제예요? 가장 화났을 때요? 네. 화가 안 났을 때를 질문 좀 잘해주세요. 약간 그거구나. 헐크 같은 거구나. 항상 화가 나 있지. 아니 지금 2011년부터 그 작년까지 15년이잖아. 15년 동안에 가을 야구 3번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은 12번은 화가 났겠죠. 나머지 12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헷갈리고 뭐 그렇긴 해요. 감독도 너무 많이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일단 뭐 저쪽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야구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 1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롯데만 바라봤을 때 롯데 한정 언제 롯데가 가장 강했고 언제 롯데가 가장 약했나요? 2011년인 것 같은데. 딱 제가 한참 재밌을 시기에 담당을 한 거죠. 물론 그 전에 로이스터 감독 때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 이후에 양성호 감독이 할 때 그때가 롯데 최고의 정점이었죠. 그 이후에 잠깐 가려고 한 건 다들 기억하다시피 2017년 조현우 감독이 맡고 있었을 때 간 때였고 2010년대 초반은 그때 SK와 막 플레이오프 뭐 다투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비로 경기가 미뤄지면서 그때를 잡았어야 그때 잡았으면 또 롯데가 달라졌을지 모른다 또 그랬고 제가 담당했을 때 처음으로 그 시리즈를 다음 시리즈 진출해보는 그런 일도 해보고 나니까 저는 시작은 정말 좋게 했죠. 시작 정말 좋게 하면서 가을 야구를 처음에는 정말 잘 가는 팀으로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가을 야구 간 게 2011년, 12년, 17년이죠? 네, 그렇죠. 11년은 로이스터 감독인가요? 아니요. 양승호 감독이요? 네네네. 그때 진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롯데랑 SK랑 준 플레이오프에서 붙었나요? 플레이오프에서 붙었나요? 네, 플레이오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롯데가 막강했거든요. 사실 SK가 좀 이기기 쉽지 않았는데 거의 극적으로 이겼죠. 근데 기세를 롯데가 이어가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하루를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 12년이 약간 기억이 혼돈이 있긴 한데 그때를 아직 그 이후에도 양소영 감독은 그때 우승을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 그때가 적기였다고 했는데 또 찾아올 줄 알았죠 저는. 그렇지만 잘 찾아오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2011년, 12년 그래도 강팀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롯데 언제부터 추락이 시작됐나요? 일단은 그 주요 선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하나 둘씩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FA를 선언하면서 줄줄 빠져나갔죠. 김주찬 선수라던가. 김주찬 빠져나가고. 장원준도 나가고. 장원준 선수 나가고 그 전에 광민호 선수도 나가고 줄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누수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이 부분이 약점이다 한 걸 계속 막지 못했죠. 그 과정에서 황재규 선수도 나가고 이거를 계속 막지 못하면서 돌려 가다 보니까 계속 그 구멍이 거의 10년째 고민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안 막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단 관계자셨으니까 그 돌아가는 소문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돈을 안 풀어도 너무 안 푼 거 아닙니까? 롯데는 제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약간 좀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은 어떨 때는 엄청 돈질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돈을 안 쓰고 네. 이게 너무 이게 기복이 심하다. 응? 특히 그러니까 롯데가 이게 장기간 부진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FA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부 FA를 홀대했다가 외부 선수를 막 갑자기 돈지려갖고 막 이상한 애들 데려오는데 데리고 오고. 네, 뭐 이상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좀 가장 큰 게 아닌가. 결국에는 성적이 날라면 선수한 전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A에 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거의 실패에 가까워요. 롯데는. 거기에다가 가장 감독 교체가 많았던 팀으로서 근데 그 감독을 항상 감독이 부임해 올 때마다 5가 아니라 외가 더 많았던 경우가 많았죠. 간혹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에 뭐 지금 심야 거랑이 뭐 죄송하긴 하지만 바로 직전 가을 야구도 한 번도 못했던 김신 감독을 데리고 온다던가 뭐 프로의 경험이 없는 이종훈 감독을 데리고 온다던가 뭐 양승호 감독은 물론 성공적인 사례를 낳았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승부를 걸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 뭐 조원우 감독도 가을 야구를 가긴 했지만은 그거는 뭐 몇 안 되는 가을 야구 진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김태형 감독 선임한 게 롯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정말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동안은 정말로 그 롯데가 프론트 야구의 색채가 정말 강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한 번씩 정말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요. 한 번씩 구단주가 야구장을 왔다 갔다가 나가면은 그 팀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구장에서. 그래서 막 구단주가 이렇게 뭐 왔다 가면서 이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서 이건 뭐 경기가 되는 분위기인가 싶을 그분이 정도. 와서 안 좋게 보였나? 네. 구단주 화이트 막 이랬겠지 뭐. 네, 구단주나 뭐 롯데 대표가 그 자이언츠 대표가 왔다 갔다거나 했을 때 분위기가 정말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제가 뭐 이제는 지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주장 선임이나 이런 것들조차 관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선수단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주장이 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나올 정도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 정말로 이 입김이 좀 센 팀이다. 저는 그 프런트 야구가 지금 현대로 와서는 좀 좋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잖아요. 뭐 머니볼 그런 영화로도 봤을 때 이런 프런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돼 있지만은 롯데는 좀 다른 의미 프런트에 그 지배하는 게 좀 많이 컸던 팀이었었어요. 제가 그 옛날부터 봐왔을 때는. 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 네, 정말 오래된 이야기긴 합니다. 이쯤에서 전직 프론트로서 사과 한번 하시죠. 왜 제가 왜 사과해요? 네, 뭐 그래도 아니 롯데도 동료 아닌데? 의식도 없어요? 아니 롯데도 아닌데 동료 의식도 없어요? 아니 사과를 이게 밑도 제가 하는 끝도 건 없이. 그쵸 밑도 끝도 없지만 진정성이 없죠. 사과하면 제가 사과하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근데 사람인데. 구단마다 좀 이렇게 색채가 많이 달랐나 봐요. 프런트가 굉장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좀 이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큰 구단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의 힘이 강한 팀은 이제 프론트가 좀 약한 편이고 감독이 약한 팀은 프론트가 강한 팀이에요. 롯데는 전통적으로 좀 후자에 가깝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말 강성인 감독들은 롯데로 올 수 없다라는 게 거의 저희 야구계에서는 근데 이번에 김태형 감독은 좀 그거는 반대 진짜 경우. 이례적인 경우라서 많은 주목도 받았고 많은 기대를 이제 롯데가 변하는구나의 신호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김태형 감독이 와서 사람들이 와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때쯤 프론트도 한번 싹 물갈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변화하는구나. 사실 그냥 뭐 예전에 한국 시리즈 정도나 관심 있게 지켜보던 시절, 뭐 아주 예전에 제 기준에서는 부산에서 일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부산 근무했던 적도. 그때도 프론트 욕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싫어할까? 저 사람들은 그냥 운영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뭐 많은 관여를 했던 걸로 압니다. 제가 뭐 구단주 선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롯데 야구단의 대표가 좀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시절이 계속 이어지곤 했었거든요. 뭐 구단주까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긴 했지만은 보통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이 팀이 바라는 목표를 좀 갈피를 잡지 못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수들이 연차가 차면은 다 떠나버리고 항상 FA 과정에서 항상 잡음이 나고 뭐 아쉽게 놓쳤다도 아니고 항상 롯데 실망했다로 떠나가는 방식이 돼버리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나 그럼 이 팀에서 뭐 열심히 해도 나는 뭐 그런 거네 이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롯데가 우리는 당장 지금 우승 향해 달려가는 팀 뭐 몇 년 이거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팀을 가진 팀도 아니었었고 매번 그때마다 이 감독이 바뀌고 또 롯데 구단 대표도 계속 많이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연유로 해서 감독이 이렇게 됐는지가 불분명한 그런 과정들이 거쳐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태형 감독 선임은 정말로 좀 놀랍고 기대가 될 만한 것이었죠. 올해 봐온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 조금 궁금해지는 거는 일단은 김하진 기자가 롯데를 맡기 시작한 2011년 그리고 그 전에는 그래도 강팀의 향기가 좀 남아있는 팀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도 똑같은 구단 프런트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결국에 사실 그들이 이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감독 바뀌고 FA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 뭐 그게 몇 년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 이후에 타격이 크게 오는 거지만 뭐 1년, 2년 정도는 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교사 삼아서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같은 프런트인데 색깔이 달라졌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같은 프런트가 아니요. 그 대표도 정말 잦은 주기로 교체가 됐었기 때문에 그 대표가 바뀌기 때문에 또 팀의 기조가 바뀌기도 했었고 중간중간 좀 유명한 대표님도 있었잖아요. 뭐 최하진 대표라던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또 선수단이 정말 떠들썩하기도 했었고 뭐 CCTV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저는 그날 새벽에 선수단이 입장을 대변하는 문자를 받았었어요. 새벽 한 밤 12시 뭐 이쯤 이 정도에 우리들 입장이 이렇다 하는 그런 거 선수들이 그런 입장 내는 것 자체가 팀이 정말 엉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기조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뭐 우리는 가을 야구, 우리는 우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팀 굴러가고 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고 일단은 서로의 팀 전체를 바라보는 그것보다는 그게 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와, 근데 그런 거 치고 롯데 팬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네. 아니 부산 사람들이 약간 불을 질러도 될 뻔해요. 아니 그 세월인데. 아니 근데 전국에서 제가 볼 땐 부산이 제일 야구 열기가 강한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광주, 대구도 뭐 만만치 않지만 그쵸. 대전도 그렇고 네. 제가 볼 땐 부산에 가면 확실히 야구 열기가 있어요. 잘하면 더 뜨겁겠지. 네, 못하면 더 부담스럽고. 네. 별로 크게 부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부담 느껴요. 네. 제일 무서운 게 욕하면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저도 부산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듯이 부산 사람이 진짜 싫어하면은 관심을 꺼버립니다. 네, 그렇죠. 안 보죠. 네. 네. 그게 관유수로 딱 나타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롯데 프런트 측에서 좀 그 심각성을 깨닫는 그 시기가 한 번 또 있긴 했었거든요. 2010년대 들어서. 2000년대 초반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가 관중이 뭐 불매운동하고 불매운동이 아니라 100명도 안 들어오고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저도 기자하기 완전 오래 전이기도 하고 그 시절을 또 떠올려보면 저도 부산에 살았던 기억으로서 저는 항상 부산은 야구 못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고 야구를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사직에 자전거 이 가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자전거 타러 가는 그 옛날 중계 보면은 관유석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맞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유명한 그 루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긴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생각했고 항상 암흑기를 하다가 그 로이스터 시절에 갑자기 다들 야구장으로 가게 돼서 약간 놀라워했던 그때부터 부산 사람들이 약간 그 야구의 맛을 좀 더 알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야구 못하더라도 약간 정말 그 골수 팬들이 많았다 치면은 2000 로이스터 감독 때부터는 좀 대중적인 부산 전반적인 대중적인 그때 제 또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저변이 넓어지고 2010년대까지 쭉 이어가다가 그때는 좀 차차 좀 되게 되는 지금의 롯데 인기는 전반적 야구의 인기와 함께 달려가는 것도 같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의 이야기, 현재 시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사전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 흐름 속에 FA 실패, 그리고 잦은 감독진, 운영진의 교체,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컨트롤할 만한 그나마 강성인 감독, 기대감을 갖게 하는 김태형 감독을 모셔왔습니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죠. 3년차 마지막인데 김태형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때는 사실 FA 들여오고 그 이듬해였죠. 네. 예, 비싼 FA 돈 많이 쓴 그 이듬해에 이제 김태형 감독이 왔었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실상 딱히 FA 보충은 큰 건 없었습니다. 네, 내부 FA 잡은 정도고요. 네.
첫 해는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의 허니문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밖에서 봐도 롯데랑 안에서 봐도 롯데가 많이 달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도 그 첫 해 후반기 들어서는 본인도 좀 시행착오나 이런 걸 겪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선수 면면의 이거를 또 안에서 봤을 때 이 선수의 면면이 또 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작년에는 전반기에 너무 많은 운이 따랐어요. 너무 많은 운이 따랐던 게 갑자기 전민재라는 선수가 막 4을 치질 않나. 그 제일 잘 치는 선수가 4구에 맞아서 나갔는데 갑자기 뭐 이호준의 누구가 계속 나오지를 않나. 황성빈이 빠졌는데 갑자기 장두성이 나오지 않나. 장두성이 또 아팠는데 또 다른 선수가 나오질 않나. 네. 그런 식으로 정작 기대를 걸었던 윤나고왕은 못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반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후반기에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후반기에 외국인 투수 교체에 패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벨라스키 이가 갈리는. 근데 저는 그 패착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그 당시에 어떤 투수가 왔더라도 그 분위기 살리지 못했을 걸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연패를 타고 있던 시점이었고 네. 그 시점에 이 연패를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선수가 많이 없어요. 롯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때 선수들이 하는 말이 내가 뭐 어떻게라도 해서 되는 거였으면 내가 뭐라도 해볼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런데 그 연패 기간 동안에 누가 오더라도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처음엔 벨라스케즈는 보통 외국인 투수 바꾸면 초반에는 뭐 적당히 뭐 편한 상황이 뭐 80개 정도 던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기는 너무 연패 길어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벨라스케즈가 첫 경기에서도 약간 합격점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바뀐 거는 외국인 투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시기에 변화를 줬던 것은 팀은 이미 침체기를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벨라스케즈 현장에서 봤을 때 정말 처음에는 내가 낸 대로 왔겠죠. 내가 낸 데 메이저리그에서 몇 경기 던졌고 왔는데 정말 막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게 벨라스케즈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 하나 전인가 거기서 퀄리티 스타트를 찍고 그리고 롯데를 작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벨라스케즈 선수의 원래 실력이 아닌가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롯데가 후반기에 그렇게 상황이었으면. 연패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 정도만 못했다 치더라도 벨라스케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했으면은 그 정도는 되지 않았고 벨라스케즈도 정말 이 KBO 리그에 약간 오명을 남긴 그런 선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거 또 벨라스케즈 피해자론은 또 처음 듣는데요. 피해자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롯데는 그때는 외국인 바꾸긴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지금은 뭐 데이비스 선수의 저주라고 하긴 했지만은 더 높은 곳을 노리는 팀에 걸맞지 않는 외국인 투수였습니다. 5이닝밖에 소화를 못하니까 가뜩이나 불펜이 안 좋은 팀인데 불펜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8, 9월에 터질 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물론 당연히 이제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터커 데이비슨이 가서 잘했잖아요 또. 가서 어디로 가서? 미국이요? 그렇게 네, 나 기사가 기억나는데. 아니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네, 결국엔 미국의 자리도 못 잡고 결국에는 다 둘 다. 왜냐면 그래서 저 선수를 왜 내보냈어 막 이런 류의 기사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왜냐면 그 선수가 10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10승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 선수가 더 잘해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롯데 경기를 다 보셨던 분이 아시겠지만 그 선수의 경기 내용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롯데가 승부를 건 거는 당연한 없었다. 수순이었다. 근데 그 승부수가 너무나 안 통해 버린 것이고 그렇게 연패가 길어질 줄 몰랐던 거겠죠. 벨라스케즈는 진짜 안 좋은 기억만 갖고 떠났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는 터커 데이비슨이 좀 약해 보였어요. 약해 보여서 프런트가 승부수를 던진 건 당연했는데 결과가 너무 나쁘게 난 거죠. 이럴 줄 몰랐겠지 뭐. 그러니까 뭐 누가 알았겠어요. 네. 사실. 실제로 벨라스케즈와 함께 경쟁했던 팀 LG도 붙었었습니다. LG는 그 순간의 선택으로 LG는 토러스를 선택해서 잘 된 거고 LG가 만약에 벨라스케즈 했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거기 잘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게 벨라스케스가 첫 경기가 제 기억에 하나 경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첫 경기부터 수비 보이지 않는 수비 미스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LG는 수비가 좋은 팀이잖아요.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심약하네. 엄청 세게 생겼는데. 심약보다는 그냥 열받은 거겠죠.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죠. 짜증을 이걸 조절 못한 처음부터. 그래서 지난 시즌은 그렇게 아쉽게 좀 떠나 보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처음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제 그 스토브리그 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팀 중에 하나가 롯데입니다. 이번에 푼다. 이런 소문이 FA 네. 이번에 돈 쓴다 네. 라는 소문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1도 쓰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 소문이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롯데는 네. 애초에 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그 소문이란 것이 너무나 롯데가 원할 법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롯데가 영입하지 않겠느냐라는, 만약에 예를 들어 박찬호 선수 너무나 롯데가 원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강백호 선수 롯데가 영입을 노릴 만한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런데 롯데는 어쨌든 우리는 FA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입을 하겠다 한 적이 없었고, 초반부터 우리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에이 말만 저러고 뒤에서는 진행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여기 나와서 꽤 FA 얘기했던 기자들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정세영 보고 있냐? 네. 당신이었던 것 같은데 네. FA 롯데도 네, 선전한다는 맞죠? 네, 맞아요. 제 기억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알아봤을 때는 진짜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생각 자체가 네, 없었어요? 없었었고 애초에 롯데는 지갑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FA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투자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100만 다 풀로 다 할 수 있었었고, FA에 대해서는 그 롯데 자체의 부담감이 너무 컸었어요. 금전적으로? 그 전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서 항상 제목에 그 세 명의 금액을 합친 게 계속 나오게 됐잖아요. 네. 144억. 네. 나도 외우잖아. 180억 아니에요? 180억인가? 140원. 아, 140인가? 아니요, 180 몇. 180억인가? 180. 유강남 유강남에. 80에 유강남 80에 노진영 50. 50에 그다음 저기 한현이 거기 40이잖아요. 40. 아.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FA만큼은 조금 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그런 시점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어쨌든 일찌감치 닫았었거든요. 일찌감치 닫았어서, 그래서 롯데가 생각한 방향은 이거였습니다. 지난해 실패를 겪었잖아요. 지난해 실패 겪어놓으니까 아직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외부의 영입으로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당장에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팀이 어마무시하게 짠 바뀔 만한 요소에 그게 되느냐 봤을 때 일단 여기 내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측에서는 이제 외부 FA를 활용 점정으로 활용해서 뭔가 밥이 다 됐을 때 딱 요거 하나 딱 더함으로써 빵 터지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밥이 덜 됐다. 일단 뭐가 돼 있어야 뭘 누굴 데리고 왔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건데, 지난해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기엔 정말 많은 운이 작용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네. 네. 그 시즌적 롯데가 정말 해줬어야 됐던 선수들이 잘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딱히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은 선수들 나오긴 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주전급은 아닌 고만고만하고 그런 선수들이고, 뭔가 거기에 대한 이 롯데 전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구단 측에서 좀 현실을 인식을 한 거죠. 아, 이게 우리 자리다. 우리 자리다. 그러면 언제 밥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 밥이 되느냐는 네, 아마도 네. 올 시즌 끝나고는 조금 승부를 걸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스토브리그에서. 지금 이제 아까 감독도 말했던 맡기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고만고만했던 네. 선수들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번 스토브리그에 나왔던 선수들보다는 다음에 나올 스토브리그에 우리가 더 걸어볼 한 선수가 나온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 올해 끝나고 나오는 네. FA.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네. 크죠. 네. 그렇게 돼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선수를 했을 때 이 선수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게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선수 했을 때 타격은 되지만 뭐 수비는 뭐 이런다던가, 이 선수를 했을 때 뭐 수비에 대한 그건 있겠지만 이게 과연 될까? 우리 팀과 상생할까? 뭐 이런 것도 봤을 때 여러모로 올 시즌 끝나고 좀 본 건데, 뭐 감독의 계약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스토브리그는 롯데가 움직이기 좀 어려웠던 그런 것이었다. 그거 아니면은 뭐 이따가도 말씀하실 거지만 트레이드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참 저도 중간중간 뭐 소문이 날 때마다 알아보고 했지만은 여의치 않았다. 이게 안 맞아 떨어지고, 또 롯데 불리했던 것도 있어요. 워낙에 4월에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게 카드가 안 맞잖아요. 워낙에 네. 못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거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느 정도 되든이야 이거를 카드를 맞출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됐던 경우가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새로운 외인 투수를 빼고는 큰 전력 보강 없이 이번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롯데. 그리고 시즌 뭐였죠? 그 시범 경기?
네. 시범 경기 때 잘했잖아요. 네. 시범 경기 와이어 투 와이어. 시범 경기 지금 와이어 투 와이어. 네. 와이어 투 와이어. 네. 시범 경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그 직전에 사고 한번 크게 치고 네. 대만에서 사고 한번 네. 크게 치고 와이어 투 와이어. 예, 그렇게 또 왔죠. 그러고 나서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뭐 개막전은 2연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애매모호한데 싶다가 이제 점점 이제 연패도 길어지고 네. 예, 패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유독 홈에서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예. 유독 롯데가 좀 안 풀린 시즌 물론 많긴 하지만은 안 풀린 시즌을 꼽아보면 홈에서의 승률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홈구장이 결코 롯데 편이 좀 아닌 느낌이 들어요. 애시당초 원래 마운드를 좀 그 높여 보고자 투수들의 부담 좀 덜어 보고자 해서 그 구장을 좀 고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구장의 크기는 여전한데 이 펜스만 다시 좀 복원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홈런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투수들이 그 덕을 보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더불어 선수들의 수비 실수, 이 경험 부족으로 인한 수비 미스, 기본기 부족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외국인 투수들 롯데가 정말 스프링 캠프 때 정말 잘 뽑았다고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야 뭐 포나 듀오라더니 아니네 됐는데 세부적 기록을 보면은 이 투수들 수비 배제한 그 평균 자책점 기록 보면 아주 좀 뛰어난 편입니다. 그렇죠. 좋은 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이것도 예전 얘기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은 롯데 전반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거는 누구를 뭐 돈을 뭐 억대 뭐 몇백을 써서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했는데 올해 과연 그만큼 성장을 했느냐? 그건 또 시즌 후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긴 하죠. 네, 사실 그 내부 성장의 가장 적임자, 최소한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로 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태형 감독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크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 나름 이제 감독 연봉 중에서 거의 최고액을 쓰면서까지 모셔왔고요. 사실상 그것도 FA라면 FA고 꽤나 큰 지출이라면 지출이었을 텐데, 근데 사실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나오는 이야기로서는 재계약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스프링 캠프에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게 원래라면은 세대 교체나 이런 선수의 성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환경이 마련된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롯데가 그렸던 그림은 지금 베테랑이 전준우 선수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뭐 고승민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중심 타선에 나성현 선수들 중심 타선에서 네. 자리를 잡아주면서 전준우 선수는 한 뭐 7번, 8번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뭐 내년까지 계약이잖아요. 하면서 점점 이렇게 본인의 그 향후에 이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물러주는 이 방향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나고가 시즌 전에 갑자기 툭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또 시즌 초반에 부상을 입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뭐 사과하고 이런 걸로 다 종결된 것 같았지만 이것에 대한 나비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 생각했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롯데의 선수층이 그래도 선수가 좀 많긴 하지만은 이 중간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정훈 선수가 은퇴를 한 것이 전주 아쉬운 삶 중에 하나인데 그 역할을 전준우 선수나 정훈 선수나 김민성 선수나 이렇게 좀 해주면서 그 중간에서 좀 커갈 수 있는 그 연차가 진짜 적단 말이죠. 특히 야수에는 너무 적어요. 투수 중에는 그래도 뭐 김원주 선수나 이렇게 고차급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수는 전주를 바로 다음 윤동희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중간에서 차례대로 이렇게 뒷받침해줄 그런 게 없고 이 롯데 패배가 되게 되면 무조건 윤나구왕 이 선수들의 책임이 되어버리니까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팀에 가면은 지금 막 성장하고 이렇게 좀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롯데에서는 이 승패의 책임을 져야 되는 고참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참이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것도 뭐 장기전을 보면은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동안 FA들이 너무나 계속 그냥 좀 많이 떠나보내지 않았나 이런 중고참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손아섭이나 강민호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손아섭은 성적은 둘째 치더라도 네. 사실상 그 베테랑 역할을 해줄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네. 지금 롯데가 뎁스는 괜찮아요. 선수층이 괜찮은데 그 연령대가
중간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저도 그게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프런트나 코칭 스텝이 이런 걸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뎁스는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위아래 그런 갭. 그게 실제로 중요해요.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롯데는 중간이 뻥 뚫리고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아니 진짜 누구야? 그 지금 주장 누구지? 주장이 지금 전준우. 전준우 아니에요? 전준우 다음이 진짜 윤동이에요? 그렇죠. 전준우 선수 다음이 윤동희, 고승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우 선수 다음에 임시 주장인 고승민 선수였거든요. 투수로 치면은 그래도 김원주 선수 정도의 이 연차가 되는데 투수는 또 내내 지키질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야수가 이렇게 더가웃에서 분위기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참 없죠. 네. 매일 뛰니까. 쌍값에 데려올 수 있었는데. 근데 저도 그게 정운이 빠져갖고 그 자리를 손아섭이 할 필요도 있다고는 봤거든요. 네. 근데 전혀 고려를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전준우 혼자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준우도 지금 부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누가 중심을 잡아줄 선배가 없죠. 네, 롯데 문제는. 네. 롯데 뭐 왜 이러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FA로 너무 내부 단속에 실패한 것이 꽤 길게 왔고 네. 그 향후 치렀던 FA에서 실패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구단 내부에서의 그 연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이제 신참과 고참의 밸런싱 문제가 좀 이제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안 풀릴 경우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안에서 내부 성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까 그 제가 잠깐 짚었었는데 김태형 감독을 모셔온 이유 자체가 내부의 선수들을 키우는 역할을 좀 잘해주길 바라는 두산에서의 모습을 좀 기대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근데 사실 좀 발굴한 선수들은 많기는 합니다. 보면은 근데 그 선수들이 다 무명이거나 그 선수들이 두산에서 발굴했을 때만큼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발굴한 선수도 꽤 있습니다. 뭐 올해만 해도 뭐 현도훈 네. 투수 그동안 못 봤던 선수잖아요. 뭐 이런 선수라던가 뭐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이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팀에 딱 대들보로 될 만한 급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해에도 정말 많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뭐 이호준 선수나 뭐 한태양 선수나 또 뭐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발굴엔 발굴일 것이고 본인들 기회를 잡았다면 잡았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그런 얼굴들은 계속 발굴이 되긴 했죠. 근데 이 선수들이 상수가 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도 크게 주전감이 되지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김태형 감독에 대한 그런 육성에 대한 것도 기대를 하긴 했었지만 그 이전에도 롯데는 계속 육성을 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전과 비주전의 그 간극이 큰 차이가 있었었고 이대호 선수가 있었을 때 이대호 선수 은퇴 직전까지도 이거에 대해 선수층에 대한 건 너무나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은퇴식에서 구단주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한 게 결국에는 그 FA 엄청 투자로 연결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제가 항상 그 시기에는 뭘 들여오고 뭘 하고 아 이제는 바뀌겠군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 향방을 좀 찾을 수 없는 기조가 이건 또 감독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도 영향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감독의 이 사람의 이게 있고 저 사람이 저게 있는데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기조가 매번 달라지고 우왕좌왕하는군요. 네, 이번에 또 이례적으로 계약 기간이 거의 다 채워지게 되긴 했지만은 김태형 감독이 바랬던 것은 또 육성도 있지만은 정말 그 큰 경기에 승부를 거는 그런 직감이나 이런 것들 좀 크게 기대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일단 가려고를 못 가니까 그 직감을 확인해 볼 수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이 승부처에서 약간은 김태형 감독이 그 지휘했던 두산과는 좀 다른 거죠. 누가 봐도 승부처인 이 경기에서 롯데 선수들이 잔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아까 말했던 선수 중에 두텁지만은 두텁지 않다.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 네. 그게 김태형 감독도 아무래도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롯데 담당 기자로서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구단에서. 현재 분위기는 뭐 어떤 측면? 선수 측면에서는 네. 선수 측면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이 젊은 선수들이 좀 희망을 걸고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단 측면에서도 저는 좀 많이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먼 시점까지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바라보면서
어쨌든 우승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당장 뭐 내년에 걸겠다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는 시선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까지 제가 봐왔던 것보다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좀 해보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네. 올해는 뭔가 그런 더 윗선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마치고 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롯데가 어떠한 승부수를 거늘고 있는 것인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부분을 이제 한 30분 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희망적인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그리고 이제 그 최근을 돌이켜보면서 롯데 담당 기자로서 이런 부분들 뭐 지금 살짝 또 앞에서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앞날이 기대가 될 것이다. 라는 지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는 어쨌든 롯데가 그토록 바랐던 5선발진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갔고요. 이 5선발진이 돌아가기 시작한 게 진짜 최근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선발진 하면서 김진우 선수의 이런 성장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에서의 또 결과나 이런 것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걱정되는 건 박세웅 선수가 올해는 약간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선발진의 그런 희망을 받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나광 선수들이 첫 해 보여준 그런 임팩트가 갈수록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완전체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마지막에 그래도 그들이 팀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정말 없거든요. 전주 선수도 계속 1군이 없잖아요. 또 김민서 선수가 있지만 김민서 선수는 올해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또 불펜에서도 새로운 얼굴들이 또 많이 나오긴 했었죠. 뭐 현도훈 선수나 뭐 최준호 선수 잠시 마무리 있다가 중간으로 가긴 했었지만은 그런 구성에 있어서는 또 기회를 받은 선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작년 전반기에는 긍정적으로 잘 터졌지만은 올해는 정말 초반에는 반대의 양상으로 다 안 터지기 시작하면서 4월에 너무 깎아먹은 승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이겨도 이게 계속 8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매번 그래왔지만은 향후 몇 년 더 바라보면서 이 선수들의 성장세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아싸리 더 최애로 가가지고 좋은 신인을 뽑아와라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애매한 순위를 할 바에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신인이 뭐 이렇게 키움처럼 대놓고 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의 위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축이 되어야 될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을 좀 희망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하진 기자가 초반 이제 한 10몇 년 전부터 쭉 짚어주니까 뭔가 또 롯데에 대한 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이거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단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단장님께서 만약에 롯데의 프런트가 됐다, 본인이 단장이다, 어디부터 손을 댈 것 같으세요? 사실 두산은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맡을 때 사실 두산은 전통적인 강팀이잖아요. 그 앞에 송혜수 감독 때 좀 무너지긴 했지만 그 기본적으로 탄탄한 팀을 맡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간 이제 그런 명장을 인정받았는데 롯데는 오랜 기간 약팀이잖아요. 이제 그런 팀을 지금 김태형 감독도 지금 안 되니까 더 사실 멘붕 같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갖고 지금 팀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빨리 5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아까 김하진 기자도 뭐 앞으로 몇 년을 보고 뭐 선수를 육성하고 맨날 선수를 육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육성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 급한 건 롯데는 이기는 그 야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기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나 롯데가 좀 전통적인 약팀이잖아요. 오랫동안 그 성적이 안 났잖아요. 저는 하나 같은 경우는 올해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진짜 8년 만인가 7년 만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또 그러니까 준우승은 못하더라도 5강은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지금 좀 뭐 쉽지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약간 지켜봐야 되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롯데는 어찌 됐든 간에 올해는 좀 쉽지 않은데 내년에 가을 야구 해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하고 더 이상 지켜볼 때가 아니다. 지금
아니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그치. 언제까지? 그쵸. 언제까지 왜냐 육성이라는 거는 무슨 어린이집이야? 자꾸 육성만 하고. 육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당장 그러니까 1군 성적은 당장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선은 당장에 내년에 5강 가야 되고 그 다음에도 5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언제까지 육성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5강 가야 된다. 내후년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팀을. 근데 그렇다면은 그 방법 일단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무조건 FA네요. FA죠. 무조건 지금 선수 이제 탑급 플레이어를 데리고 와서 그 기량을 확 끼우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롯데는 그래도 토양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3년 동안 부임하면서 사실 성적이 안 났을 뿐이지 진짜 육성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은 10개 구단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투타에 걸쳐서. 그게 지금 성적이 안 나서 지금 이게 지금 빛이 발할 뿐이지 롯데만큼 새 인물 많이 나오는 팀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코어가 들어갈 수 있는 선수만 한 2명 정도, 1명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팀은 왜냐면 저도 2020년에 SK가 이제 9위로 몰락했을 때 FA를 2명은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1명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바꿔주는 선수는 외부에 1명 갖고는 안 된다. 한 2명은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주환 추진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네. 분위기를 바꿔야 돼. 특히 야수 쪽에서. 그러니까 투수하고 좀 야수는 좀 다르거든요. 팀 분위기 바꾸는 거는. 그래서 저는 사실 야수 쪽에서 2명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어떤 선수일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 그런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야수 FA 2명을 데리고 와서 내년에 당장 5강 가야죠. 5강 갈 수 있는 베이스는 있어요. 사실. 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롯데가 이번 시즌 끝나고 좀 투자를 한번-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입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선수가 정말 많이 나오죠. 많죠. 예, 이번에. 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난 시즌에 안 한 것도 뭐 어느 정도 뭐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해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 매물도 많지만 선수도 많이 나오고 공급도 많지만 수요도 많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롯데가 그런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롯데 외에도 여러 구단들이 지금 뛰어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을 돈을 못 쓰게 할 방법을 찾아야지. 샐러리 캡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샐러리 캡이 너무 좀 여유 있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뛰어들 팀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 사실. 샐러리 캡 측면에서는 그 3명의 이제 거기는 FA 제자격이 아니고 연봉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샐러리 캡이 대폭 여유가 생기죠. 여유를 예. 생길 수가 있긴 하지만은 구단의 지원과 뭐 구단의 지원이 뭐 일단은 네, 가장 그룹의 그 지원.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 의지가 시작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단 자체에서는 좀 하고 싶어하는. 그게 과연 저는 뭐 그 구체적인 대화가 어떻게 오갔거나 어떻게 뭐가 뭐 지령이 떨어지는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한 해는 분명히 쉰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뭐 2번이다 이렇게 했을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된 거라면은 투자도 롯데가 은근 투자도 안 한 팀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방법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때는 갑자기 엄청 줬다가 이때는 갑자기 뭐 안 했다가 뭐 이때는 했다가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야구의 흐름과 좀 다른 투자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정말 거슬 옛날을 가보면은 정말 과감한 투자도 했습니다. 옛날에 뭐 정대현 선수도 막 데리고 그랬었잖아요. 뭐 미국 진출 하던 정대현 선수 데려와서 그 덕분에 그 양대 야구를 하면서 주축되면서 가려고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봤을 때는 약간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큰 손이 되느냐 마느냐. 우리 모두가 궁금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외부 FA 영입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겠죠. 꾸준하게 하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하니까 어찌됐든 좀 오버페이는 해도 팀이 그래도 조금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롯데는 사실 기억나는 외부 FA 영입 제가 기억나는 게 3번인데 예전에 정수빈, 이상목, 그 다음에 손승락, 윤기련, 그 다음에 이제 그 3명 이제 뭐 저 노진혁, 유강남, 한현희 이 세 번 같은데 3번 다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다 팀이 약하다 보니까 이 뎁스 쪽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급은 데려온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팀을 두텁게 만들.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손승락 윤기련 때는 롯데가 내부에서 이제 의견이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손승락 윤기련을 하자는 이제 의견도 있고, 그 돈을 모아서 정우람을 하자 이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손승락 윤기련이 이겼죠. 그 의견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당시 외부에서 들을 때도 차라리 정우람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때 정우람 이야기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그 정우람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손승락 윤기련 두 명이니까 8회 9회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제 물론 손승락은 잘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뭐 임팩트가 강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S급의 부재가 꽤 기네요. 네. 네. 이대호 이외에 아무도 없는 거잖아 사실상. 이대호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제 팀 S급이 남아 있는 시점이 이대호 선수 은퇴 이후로 지금도 뭐 사실 S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네. 사실상 이대호 선수도 뭐 연봉 협상 그것 때문에 그 연봉 신청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대호 선수가. 네, 조정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작 이대호 선수 일본에서 돌아올 때는 엄청난 금액을 또 안겨줍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약간 이 투자의 일관성이 약간 기준이 애매하다 그런 느낌. 그렇죠. 뭐 안 쓰는 구단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쓰긴 써요. 이게 너무 폭이 크다. 10개 구단 중에서 일관성도 없고. 이 폭이 제일. 근데 종합해 보면 최악인 거잖아. 돈을 안 쓰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돈을 이상한 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안 썼으면 더 안 줬을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거죠. 근데 롯데가 이게 약팀의 이제 그런 공통적인 상황인데 그 모기업의 조금 그 관여도가 좀 세요. 그러니까 프런트가 일관성 있게 갔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모기업에서 이제 관여하는 게 조금 좀 많은 거죠. 타구단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랑 약간 다른 면이 하나도 관여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는 그래도 주고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백호 선수나 노시안 선수를 했을 때 두 가지의 상반된 시선이 있었던 게 한편으로는 부럽다. 저렇게 해주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둘을 데리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윗선에서 분명 강백호 데리고 와서 우승을 할 줄 알 거다. 저게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두 가지 시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진짜 올해 가을 야구를 갔어야 되는 팀이었던 것이고, 네, 그랬던 측면이 있었는데 롯데는 약간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다 프론트 잘못인 걸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분기점은 올 시즌 끝나고 나서겠네요. 변곡점이 될 만한 롯데라는 팀의 변곡점을 기대해 볼 수. 여기가 어떻게 꺾일 것인가? 이게 뭐 지금 이런데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횡보할 것인가는 변곡점은 올해 시즌 후겠네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봅니다. 남은 시즌에. 사실은 근데 남은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가 이 변곡점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잖아요. 뭐 돈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쓸지 말지 결정하는데 재료가 되는 것도 결국 후반기에 보여주는 설사 가을 야구를 못 가더라도 그 뭐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 선전했다. 저는 올해도 그 NC의 그런 9연승 같은 팀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롯데 담당으로서 어쨌든 선발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대로 시즌을 끝내기 너무 아까운 선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위강식 감독도 하는 말이 우리가 매번 시즌 후반에 마법처럼 했던 것이 선발이 좋아서였다. 롯데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안 올라오니까 이게 너무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일단은 1선발은 비슬리 선수를 굳혀가는 것 같고 로드리게스 선수가 원래 1선발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로드리게스 선수 이제 좀 뭐 들쑥날쑥 했던 것이 그래도 최근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일단은 진짜 좋은데. 김진우 선수의 김진우 선수는 일단 아시안 게임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전 또 박세훈 선수가 또 후반기 활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박세훈 선수가 그동안 좀 많은 이닝을 계속 책임져 왔던 것이 본인도 모르는 그런 약간의 피로도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나균환 선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선발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갔던 적이 처음이고 또 외국인 구성이 또 이렇게 교체 카드 없이
순탄하게 갔던 팀이 올 시즌에 10개 구단이 거의 드물다. 네네. 그중 하나 롯데다. 레일서 선수는 지금 타격 1등을 다투고 있고 안타까지 이관왕할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런 재료를 가지고도 못하는 게 정말 아니 그러니까 좀 미스테리한 게 네. 롯데가 선발은 리그에서 거의 탑에 가까워요.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선발 ERA도 리그에서 2위고 그다음에 이제 스태티스틱 기준 WAR도 선발이 1위고 게다가 보통 보면은 외국인 선수 3명이 잘하면 5강을 못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원래 그러니까 이제 야구의 속설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비판 지점이 많았잖아요. 뭐 외국인 노름이다. 그걸 깨는 거지 롯데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선발 좋고 그렇게 해도 못 할 수 있다. 아니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잘하잖아요. 교체 없이 하는 게 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보면은 이 정도 하면은 원래 전망이 이게 후반기 전망은 롯데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속설에 안 맞습니다. 속설에 정말 벗어난 네,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올 시즌 마지막까지 네. 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측을 하지 못한 팀이니까 모두 지금 비관적인 전망할 때에도 뭔가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진 시기가 어쩌다 운 좋게 돼서 연승이 길어지는 게 나와서 그 시기에 또 안 페이스가 떨어진 팀이 나오게 된다면은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거를 뭐 희망회로 돌려봐야죠. 그래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명이 다 좋았던 적이 잘 없었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린드블런과 레일리와 아두치가 있었던 그 시기가 2017년 있었어요. 아니에요? 네, 그 네. 시기 네. 그 시기에 또 네. 그 시기가 있었는데 거의 지금 그때만큼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긴 한데 워낙에 린드블런 선수야 그 승수를 쌓아준 그 보여준 게 너무나 좋았었고 레일리 선수 뒤를 잘 받쳤었고 아두치 선수야 뭐 그 뒤에 좀 안 좋게 떠나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외국인 투수와 그 바라왔던 계획대로는 정말 잘 해왔는데 이 세부적인 플레이, 집중력 그런 것들을 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저는 이 부분에서 김태형 감독의 좀 역량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렵잖아요. 젊은 선수들만 있으니까 마냥 뭐 너희 마음대로 뛰어놀아라는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하나 다 잡아주는 면서 딱 집중이 올려주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김태형 감독은 약간 후자에 가까운 스타일인데 롯데 선수들과 그게 맞는 시너지가 나는 건지 뭐 그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스프링 캠프 때 그렇게 훈련했다고 하는데 왜 실수가 나오는 건지 지금 시즌 중에 이걸 교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펑공 100개를 때려낸다고 해서 갑자기 수비가 뭐 일치월장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월급을 깎아야 돼. 뭐 연봉 깎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뭐 그 얘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김태형 감독 재계약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재계약 가능성은 뭐 5강을 가면 되고.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저는 이례적을 생각합니다. 이 3년 다 채운 것도. 네, 채운 감독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계약 기간. 근데 지금 그러면은 반대로 약간 그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죠. 그렇죠. 많겠죠. 너무 많죠. 올 시즌 시작하면서 바라본 사람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와. 네. 올 시즌 시작이 뭐예요? 작년 후반기부터 바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오려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아직은 한참 뭐 사실은 한참 남은 이야기고 섣부른 이야기긴 한데 뭐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유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굴 데리고 와도 이렇게 되는데 강성을 데리고 와도 안 되고 프런트 입맛에 맞는 사람 데리고 와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팀이 뭐 방향도 없잖아요 지금. 육성을 외국인 간 것도 감독이 아니고. 맞는 것 같아. 말 안 통하는 사람. 외국 감독은 서튼 감독이 실패해갖고 네. 아마 아닐 거고 네. 롯데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감독 선임의 가능성이 높은 게 롯데 출신 아닌 부산 출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깬 게 김태형 감독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프런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면 반대로 하거든요. 그럼 다시 예전처럼 부산 출신이나 롯데 출신. 네, 현대사에서 언급되는 그런 후보들이 네. 많지만은 근데 그런 후보들 중에서는 성적을 낸 사람이 있느냐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죠. 이 부산의 롯데 출신의 그 지도자 중에 이력이 꽤 뛰어난 사람이 우승을 있느냐? 이끈 사람이 네. 있느냐면은 잘 없죠. 아니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롯데가 성적이 안 그렇죠.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팀의 방향성을 좀 명확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돼도 팀 만들어 주십시오인 건지 아니면 당장 내년에 가려고 해주십시오인 건지 이거 살 테니까 이렇게 할 건지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저는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데 지금 초보 감독을 그쵸. 감독을 선임해갖고 성적을 내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예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초보 감독 가능성이 높잖아요. 롯데는 그렇죠. 높은데 과연 초보 감독을 선임해서 진짜 내년에 당장 성적을 내달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딜레마네 진짜. 알겠습니다. 롯데 얘기 한 30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롯데 얘기만 했거든요. 네. 뭐 딱히 기분 좋은 대화는 아니었던 걸로. 불쾌했나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사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마 열받는 포인트를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경기에서 이 흐름상 그럼 더 열이 받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반대로 김하진 기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방향성은 좀 잡히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때 이 길로 가자도 있지만 이 길만큼은 안 되라는 것도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약간 잡아둔 것 같아요. 과거의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 프런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프런트도 뭐 팀이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들 보면은 너무나 롯데를 사랑하고 롯데 1승 1패 정말 1위 비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인간 대 인간의 얘기를 하고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프런트 봐고 그 프런트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저 10년 넘게 봐온 사람들도 있고 다들 롯데의 우승과 롯데의 가을야구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 될 거를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올해는 뭐 아직은 희망은 남아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계속 쉽지 않은 행보를 봐왔다. 이게 그냥 뭐 어떠한 요인들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들, 하나로 짚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요인들. 차라리 하나가 있다면은 그냥 편했겠지. 네. 훨씬 더 해결하기 쉽고 명확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즌 과연 어떻게 보낼지 나중에 한번 시즌 말미쯤에 좀 또 한가해지시면 김하진 기자 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롯데 관련해서 이야기 좀 깊이 나눠보도록 하죠.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